안녕하세요. 건강 정보를 한 방에 알아보는 시간 한방이 답이다. 조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빅날입니다. 자, 요새 우리가 손에 신경을 참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네. 자, 손 소독도 열심히 하고 손도 자주 씻고. 아니, 그런데 한방에서는 이 손을 인체 축소판이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손에 여러 가지 경락과 경혈 자리가 존재하면서 이 손 상태만 봐도 우리 몸 전체의 건강 상황을 좀 판단할 수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이 호두알 같은 걸 이렇게 손에 잡고 네. 하루 종일 이제 굴리시거나 맞아요. 또 아니면 아이들이 하는 그런 잼잼놀이 같은 것도 이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하는데 우리도 다 크긴 했지만 네. 이제 가끔씩은 잼잼 좀 하면서 맞아요. 건강을 챙겨보는 게 좋겠습니다. 네, 한방이 답이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알짜 정보가 마련돼 있으니까요. 1시간 동안 채널 고정해 주시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 한방이 답이다. 오늘 함께해 주실 원장님들 인사부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원장님들과 함께하는 한방이 답이다. 우선은 첫 순서 보이는 라디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고민 사연을 명쾌하게 해결해 봤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아마 이분 분명 인스턴트도 잘 안 드실걸요? 아주 많이 드시고 계시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간에 또 안 좋다는 아침에 또 계속 부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해독 주스가 그죠? 드시면은 뭔가 붓기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녕하세요.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건강하고 싶은 개그맨 여러분의 건강에 책임을 져드리고 싶은 개그맨 송중근이고요. 오늘 함께해 주실 우리 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의사 유상현입니다. 아 원장님. 네. 좋은 일 있으세요? 좋은 일 많죠. 야 그래요? 뭐 있습니까 요즘에? 요새 야근이 잦습니다. 아? 야근이 잦. 아 야근이 잦아. 야근이 잦으면은 집에 늦게 들어가고 그러면 좋은 거예요? 제 건강을 컨설팅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49살 평범한 여성입니다. 저는 평소에 건강을 많이 신경 쓰는 편이라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챙기는 편입니다. 영양제도 많이 먹고 있는데 오메가3, 루테인, 셀레늄, 바이타민, 프리바이오틱스 굉장히 많이 드시네요. 이게 40이 넘어가면서부터 뭔가 알약을 많이 챙겨 먹더라고요. 저도 많이 드세요? 네, 많이 먹습니다. 그만 먹어도 배가 불러요. 여기까지는 챙겨 먹는 것 같은데요. 건강 보조제만 먹는 것이 아니라 피곤한 날에도 하루 2~3시간씩 운동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몸의 독소 해독을 위해 여러 가지 과일을 갈아서 마시는 디톡스 주스도 매일 아침 마십니다. 몸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이시네요. 네, 이런 분 진짜 많으세요 요즘. 그렇죠. 자, 그리고 낮에는 심신 안정에 좋다고 알려진 여러 허브차를 준비해서 물 대신 수시로 마시는 편입니다. 이 정도면 건강 염려증 아닙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건강을 위해서 이 정도로 투자도 많이 하고 신경도 많이 쓰는데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항상 궁금했습니다. 그동안 저는 건강을 자신하는 편이었는데 최근에는 갱년기 때문인지 얼굴로 열이 훅훅 오르기도 하고 예전보다 화도 더 자주 납니다. 밤에는 또 잠을 설쳐서 아침마다 손발과 얼굴이 많이 붓는데요. 저처럼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사람을 별로 본 적이 없는데 투자한 것에 비해서 별로 보답을 받지 못하는 가성비가 떨어지는 그런 기분입니다. 지금 제가 잘하고 있는 것인지, 잘하고 있다면 제 증상을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만약에 제 건강관리 방법에 문제가 있다면 조언을 부탁드리려고 합니다. 제 건강 컨설팅 해주실 거지요? 다시 들어두신 부탁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챙겨 먹는 약 얘기만 들어도 뭔가 밥 먹어도 되겠다. 그러니까요. 이거 밥이 필요 없을 것 같고, 근데 또 건강에 또 너무 예민하게 신경을 쓰면 이게 역으로 스트레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잠깐 하게 되는데, 요새는 뭘 먹어서 건강해지느냐가 아니라 뭘 안 먹어야 건강을 지킬 수 있느냐. 플러스가 아니라 그렇죠. 마이너스. 완전 패러다임이 바뀐 세상이죠. 이제 다들 잘 먹잖아요. 근데 이분은 이제 걱정하시는 게
저는 그만큼 이제 건강에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효과를 못 보는 것 같습니다. 방법에 문제가 있는 겁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저 이런 분들이 진짜 많으세요. 네. 오시면 한의원 오셔서도 제가 요새 뭘 이렇게 뭐 예를 들어 구치뽕 열매를 해서 맞아요. 가려서 먹는데 괜찮느냐? 그럴 때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들이 뭐 드실 생각하지 마셔라. 야, 여기 영양제 드시는 것만 한 10가지 정도. 10가지. 있잖아요. 예. 근데 이게 영양제 자체가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사실은 영양제를 싸고 있는 분영제라고 그러거든요. 네네네. 그러니까 알약이면은 그 알약을 이루고 있는 뭐 물질들, 보통 이제 그렇죠. 합성 물질들 쓰겠죠. 네네네. 하나의 영양소를 내가 섭취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부영제를 먹는 거죠. 그 10가지의 영양제를 드실 때 이 10가지 영양제를 싸고 있는 합성품들은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겠죠. 아마 이분 분명 인스턴트는 잘 안 드실걸요? 아, 그렇겠죠. 분명히. 이분은 인스턴트를 아주 많이 드시고 계시는 거랑 마찬가지겠죠. 영양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필요한 것만 드시는 게 맞아요. 또 영양제라더니 약을 많이 먹으면 또 간에 또 안 좋다는 그런 얘기가 저 있어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합성품들도 몸에 네네. 들어오는 모든 음식은 간을 거쳐서 해독을 하거든요. 이분 보니까 해독 주스를 드시는데 아침에 또 계속 부어요. 뭔가 좀 문제가 있어 보여요. 해독 주스가 그죠? 드시면은 뭔가 붓기가 빠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붓기라는 거는 물이잖아요. 네네. 아침에 많이 붓는다는 얘기는 내 몸에서 물이 계속 쌓인다는 얘기인데 음. 거기에 계속 몸에 좋다고 해독 주스를 드시는 거죠. 아이고. 그럼 그 해독 주스가 또 쌓이겠죠. 그 해독 주스는 우리 몸에 들어오면 간에서 한번 해독을 하고 보호 영양의 액체이기 때문에 신장에서 또 열심히 굴려야 돼요. 간이랑 신장이 또 힘들어요. 신장에서 잘 걸러서 배출을 해주면 좋지 않겠는데 붓는다는 얘기는 신장에 잘 걸려요. 이분은 사실 주스 정도 안 드시는 게 낫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영양제라든지 너무 과도하게 섭취를 안 하는 게 일단 좋고 또 있네요 이분. 또 뭡니까? 뭘 발견했어요? 예. 피곤한데도 어. 2-3시간씩 운동도 하신다고. 아. 네. 내가 너무 힘들 때 운동을 하게 되는 게 운동이 아니라 이 노동이죠. 그럼 이분 같은 경우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일단은 진단이 제일 필요하긴 한데 네네. 지금 보면 갱년기 증상까지 있잖아요. 그렇죠. 순환 자체가 굉장히 많이 막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일단 우리 몸의 순환은 물 순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네네. 신장, 콩팥에서 이제 책임을 지는데 음. 지금 같은 경우에 많이 붓고 있다는 얘기면 신장에서 많이 거르지 못한다는 이야기니까 신장에 안 좋은 것도 조금 멀리 하셔야죠. 일단 물을 많이 드시는 것 자체도 별로 안 좋고요. 그러니까 물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럼요. 내 신장이 건강하고 내가 마신 물이 다 씻어내고 순환이 잘 되면 좋겠지만 그게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시거든요. 생각보다 많이 있고. 그러면 이분은 만약에 한의원에 간다면 네. 어떤 치료를 받아야 되나요? 이분이 일단은 신장 쪽이 좀 기능이 떨어진 게 있기 때문에 네네. 식이 조절하면서 신장에 대한 열을 좀 꺼주고 네. 석고 같은 약재를 쓰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어떤 거? 석고? 석고요? 네. 석고 이거 아니에요? 그쵸, 그 석고. 근데 그 의료용 석고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걸 먹는 거예요? 아, 석고 자체를 먹진 않고요. 석고를 싸서 예. 다른 약재들이랑 싸서 잘 달여서 오. 우린물을 먹는 거죠. 아 그런 게 돌을 있군요. 우린물. 습에 대한 약재들, 그 물 빼주는 거 부어 있으시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방귀나 복령, 택사 이런 것들을 써주면은 잘 되는 편입니다. 오늘은 너무 건강하고 싶어서 건강 염려증에 걸리신 분의 사연을 한번 들어봤습니다. 일단은 약을 조금 줄이시고 자기한테 꼭 필요한 약만 좀 챙겨 드시고요. 그리고 가까운 한의원에 방문하셔서 상담 받으시고 건강한 몸 다시 한번 찾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중요한 얘기를 하나 드릴게요. 뭡니까? 내가 건강한지 아닌지를 구분하기를 되게 원하시는데 그렇죠. 잘 모르세요. 어떤 상황이 건강한 상태인지 아세요? 내 몸에서? 건강한 상태요?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렇죠. 그렇죠. 내가 생활을 하면서 먹고 자고 싸고 중에 안 좋아지는 게 보이면 나는 몸이 안 좋아지고 있는 거고요. 먹고 자고 싸고를 점점 잘하게 된다. 몸이 좋아지고 있는 거고. 원래 좋았는데 계속 좋다. 그건 내가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 세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고 뭔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전문가를 찾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이는 라디오 건강 한의사. 네, 보이는 라디오 류상현 원장님께서 건강 컨설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뭐든지 과유불급이라는 점, 내 몸이 필요한 만큼만 챙겨야 된다. 이 부분을 꼭 명심해야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본격적으로 건강 토크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말이 살찌는 계절 가을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말이 아니라 제가 살이 찌고 있는 것 같아요. 참고 빙비. 뭐 동의하시지는 않나요? 요새 맛있는 네. 게 너무 많잖아요. 저도 사실 좀 많이 쪘어요. 네, 뭐 이것저것 맛있는 제철 음식들을 먹다 보니까 이제는 좀 소화 능력이 망가지고 있지 않나, 좀 폭식 때문에 내 소화 능력이 떨어지지 않나라는 걱정이 들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도 사실은 그 요즘에 운전한다고 한 1시간 정도 앉아 있으면 네. 그때부터 속이 좀 더부룩하고 맞아요. 소화기관이 좀 떨어지고 있다 이런 네. 생각이 좀 들거든요. 자, 오늘은 원장님들과 함께 소화 능력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일단은 소화력을 결정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김남식 원장님이 가볍게 설명해 주실까요? 네, 뭐든지 간에 타고난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소화기관은 어떻게 타고났는지가 가장 중요하고요. 저희 이제 한방에서는 체질을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네. 소음인과 같은 분들은 이제 위장이 많이 약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이제 타고난 소화 기능이 약하고, 반대로 태음이나 소양인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강하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고요. 또한 이제 구조적인 문제가 될 수가 있겠죠. 위장의 안쪽에 뭐 염증이 생겼는지, 아니면 폐에는 궤양이 생겼는지, 아니면 이제 종양 같은 게 있는지, 이런 구조적인 문제도 소화 기능을 이제 결정을 할 수가 있겠고, 네. 소화기관을 또 움직여주는 그 신경이 있습니다. 네. 그게 바로 이제 자율신경이라고 하거든요. 자율신경이 어떤 식으로 이제 실조가 있거나, 그러니까 조절이 잘 되는지 안 되는지에 따라서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어떠한 인자들이 중요하냐면요. 네. 첫 번째는 나이입니다. 나이. 나이. 네, 이제 나이가 들게 되면 소화의 기능 그리고 용적이 다 줄게 되거든요. 그래서 식사량도 전보다는 또 적어지게 되는데, 그게 나이가 문제가 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식습관 같은 것들이 되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로 어떤 시간에 어떤 음식을 먹는지, 이런 것들이 소화 기능을 결정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타고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질병 때문에 그리고 나이 때문에 이 소화 능력이 조금씩 달라진다 말씀해 네. 주셨어요. 그렇다면 약해지기 쉬운 이 소화 능력을 좀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가장 하기 쉬운 좀 쉬운 방법들이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강하진 원장님, 실제로 소화기관을 튼튼하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네, 소화기관을 가장 튼튼하게 할 수 있는 쉬운 방법은 바로 천천히 드시는 건데요. 그래요? 저작 운동을 하게 되면은 침샘이랑 위장, 소장에 신호를 보내서 소화 효소가 20여 가지나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잘 씹지 않고 바로바로 삼켜버리게 되면 이러한 소화 효소가 잘 분비되지 않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큰 음식물을 소화시켜야 되기 때문에 위장에 무리가 가게 되는 거죠. 식사 시간을 최소한 25분에서 30분까지는 잡고 천천히 드셔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네. 그리고 또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게 좋은데요. 불규칙적으로 식사를 하실 경우 기능성 소화 불량이 오기 쉬우니까 위장의 운동성이 떨어지면서 위장과 소화 효소 분비가 줄어들어서 제대로 몸에서 흡수를 못할 수 있게 됩니다. 네. 따라서 규칙적으로 새끼 식사를 천천히 하시는 것이 가장 쉬운 방법이겠습니다. 예. 네. 원장님이 처음에 말씀해 주신 게 천천히 먹기. 천천히 먹기. 근데 이제 예전에 한창 뭐 100번 씹기 뭐 이런 부분도 좀 네. 유행한 적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많이 씹는 게 건강에 좋다. 정리할 수 있겠고요. 네. 자, 그리고 또 우리가 소화 안 된다 싶으면 뭐 너 점심에 뭐 먹었는데 이러면 밀가루 음식 먹었다. 네, 이런 얘기 많이 맞아요. 하잖아요. 네. 제가 유난히 그렇거든요. 밀가루 음식을 먹고 나면 소화가 좀 잘 안 저도요, 되는데 저도. 네. 이게 도대체 왜 그런 건지 서재 원장님께서 설명해 주실까요? 네, 밀가루에는 글루텐이라는 단백질 성분이 있는데요. 일종의 글루텐 불내증이라고 해요. 예. 이 글루텐을 소화시키는 효소가 부족한 사람은 밀가루 음식을 섭취했을 때 장 점막이 위축이 돼서 장의 흡수 기능이 떨어지고 소화불량이나 가스를 많이 만드는데요. 최근 호주에서 나온 논문에 의하면 건강한 사람도 글루텐 음식을 섭취하면 두통이나 뭐 소화불량을 겪고 있다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서양에서는 그 밀가루 음식을 주식으로 하기 때문에 글루텐 프리 음식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식품 시장의 한 60% 이상이 차지하고 있는데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글루텐 프리 음식이 마치 건강한 음식처럼 네. 착각하실 수 있는데 네. 상대적으로 탄수화물이나 나트륨이나 당분 섭취가 더 많이 될 수 있으니까 좀 주의가 필요하고요. 반면에 또 양배추 많이 드시잖아요. 맞아요. 네, 양배추는 이제 채소나 이런 과일들은 장의 유익균을 이제 생성할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을 만들어주는 텃밭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양배추 안에 있는 비타민 K 성분이
지혈 효과가 있어서 위 점막이 손상된 위염인 환자분들한테는 점막을 보호해주고 비타민 U 성분이 항궤양 효과가 있어서 위 점막을 새로 재생시키는 효능이 있기 때문에 네. 양배추를 드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네. 네. 제가 밀가루를 먹고 그 운동도 안 한 채로 그대로 이제 만약에 눕거나 이러면 네. 저 진짜 배가 너무 부풀어서 네. 그 잼배라고 하잖아요. 소리가 날 정도로 소리 이렇게 날 부푸는데 정도로. 네. 오. 저는 이제 밀가루 좀 끊고 네. 양배추 좀 먹어야겠다 생각이 듭니다. 네, 특히나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 가운데서는 단순히 뭐 속이 쓰리다, 위가 아프다를 넘어서서 입에서 좀 냄새가 나는 것 같다. 맞아요. 구취가 심해졌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자, 김남식 원장님, 실제로 소화기관이 약해지게 된다면 이 구취까지 유발할 수 있는 건가요? 네, 유발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대부분은 이제 사실 구강 질환이에요. 네. 그러니까 뭐 잇몸이나 치아 질환 아니면 뭐 편도에 결석이 있어서 구취가 생기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합니다만 네. 소화불량도 당연히 구취를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오랫동안 위장에 이제 음식이 머물러 있게 되면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안 내려가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위로 역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이제 영성 식도염이라고 하잖아요. 네. 위로 이제 신물이나 아니면 음식물이 실제로 넘어오게 되면 그게 자꾸 유발되게 되면 입안에 이제 황화합물이 증가하면서 구취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또한 소화가 안 되면 또 그 음식물이 넘어오는 것뿐만 아니고 트름을 하지 않습니까? 트름을 하는 것도 위장에서 공기가 올라오는 거기 때문에 네. 그 안에도 유해균들이, 그러니까 구취를 유발할 수 있는 균들이 거의 포함되어 있어요. 그게 입안에서 증식을 하면 또 구취를 유발할 수가 있고요. 네. 또한 소화불량이 오래되신 분들은 구강 건조증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스트레스성 소화불량 있으신 분들은 구강이 건조해져 있는데 그러면 각종 유해균이 침투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적합한 환경이 되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러니까 소화불량이 오래되면은 구취가 유발될 수 있는 원인들이 바로 이곳에 있습니다. 네. 네. 이거 뭐 양치만 잘한다고 입냄새를 없앨 수 있는 게 아니라 네. 소화기관까지도 신경을 써야 한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 자, 조금 전에 잠깐 뭐 말이 나왔지만 그 밥을 먹고 바로 눕는 습관이 이 소화기관에 좋지 않다라는 네. 얘기 상식적으로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강하진 원장님께서 이게 왜 그런 건지 설명해 주시죠. 네, 식사를 하게 되면 음식물을 소화시킬 시간이 반드시 필요한데요. 네. 밥을 먹고 나서 바로 눕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장기들이 압박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음식물이 위에 오랫동안 머무르면서 위벽에 손상이 갈 수가 있어요. 네. 위산이 과다 분비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소화가 불량할 수가 있습니다. 네. 위산이 식도를 통해서 또 역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커집니다. 식도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가로로 눕게 되면서 역류를 할 수 있는 가능성까지 커지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식사 후 바로 눕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소화불량만을 유발한다고 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까지 될 수 있습니다. 네. 이러한 질환들을 예방하려면 식사 이후에 적어도 1시간 정도는 눕지 말고 계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네. 좀 뜨끔했죠. 야식을 먹고 네. 제가 자주 눕거든요. 네. 뜨끔했어요. 네. 이게 역류성 식도염까지 유발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반드시 이러한 습관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좀 교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우리가 단순히 소화가 좀 잘 안 되면 이게 당장 불편하니까 좀 소화제를 복용하잖아요. 맞아요. 네. 근데 또 이 소화제라는 게 먹다 보면 좀 잘 듣지 않는 것 같기도 하고 내성이 생기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들기 마련인데 자, 서재 원장님, 소화제를 좀 자주 먹게 된다면 이것도 내성이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있겠죠. 네. 건강보험 심사평가위원회에서 이제 볼 때는 전체 그 처방되는 품목 중에 62%가 다 소화제가 처방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통증이 있어서 뭐 정형외과 가서 진통제를 처방받아도 소화제가 들어가고요. 비염이 있을 때도 소화제, 하물며 여드름 치료약에도 약들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소화제를 복합제제로 많이 처방을 하거든요. 근데 이 소화제 구성을 보면 소화 효소제, 위장관 운동제, 제산제, 가스 제거제 이런 종류들이 이렇게 복합제제로 많이 섞여 있어요. 근데 사이드 이펙트 약간 이제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는데 네. 소화 효소제는 우리가 기름진 음식을 먹고 더부룩할 때 도와주는 효능은 있지만 이 소화효소제 성분은 돼지 췌장에서 분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돼지고기 알러지가 있는 분들은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위장관 운동 촉진제는 일종의 뇌에서 분비되는 도파민 수용체를 차단하는 기량제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장기간 복용할 때는
근육 경직이나 근육 떨림이 있으실 수 있어서 노인이나 당뇨 환자분들은 이제 상습적으로 복용하시는 건 조금 피해 주시는 게 좋고요. 네. 그다음에 제일 많이 처방되는 게 제산제예요. 요즘 역류성 식도염 질환 환자분들이 많은데 네. PPI제라 그래서 위산은 pH 1에서 3으로 굉장히 강한 산성입니다. 근데 이 제산제는 한 5도 정도, pH 5 정도의 위 환경을 중성으로 조금 끌어올려주는 약인데 이게 그러니까 마그네슘이나 알루미늄을 많이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복통이나 설사를 유발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간 소화제를 임의적으로 복용하는 건 주의가 꼭 필요하시고 주치의 처방에 따라서 일정 기간만 복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네. 뭐든지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게 네, 가장 좋고 맞아요. 이렇게 약에 의존하는 것은 그렇게 뭐 바람직하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한의학에서 보는 소화불량의 원인은 무엇인지 김남식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소화가 장기간 안 된다고 호소하시는 분들 특징이 뭐냐면 네. 덩어리가 만져져요. 이거 종양 아닌가요? 이렇게 걱정을 하시기도 하고 이 네. 덩어리가 막 움직여요. 막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게 바로 한방에서 얘기하는 담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네. 네. 담적은 이 안에 이제 그 종양이 생긴 게 아니고요. 배 안에 가스가 잘 차거나 아니면 이제 소화 기능이 잘 떨어져 가지고 그 위장 자체가 근육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게 잘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굳어진 것을 의미를 하거든요. 때문에 담적으로 바라보고 여기에 맞는 침 치료를 시행하거나 한약 치료를 시행하면 이거는 쉽게 풀릴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뭐 한방으로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서재화 원장님께서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보통 소화불량하면 댁에서 많이 손발을 따시죠. 네. 그게 이제 정혈이라서 오장육부가 시작되는 우물과 같은 혈자리들이 손끝 발끝에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한방 치료에서는 소화기 문제가 있었을 땐 단순히 위와 장만 보지 않고 전체 다른 장기와의 균형에서 찾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간단한 소화불량도 간과하지 마시고 좀 더 전문화된 가까운 한의원 가셔서 이 정혈이라고 하는 것을 따는 자락이라는 시술이거든요. 네. 그리고 복부에 소화기 침 치료만 하셔도 한 일주일은 편안하게 넘어가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 한국인의 사망 질환 1위가 위암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소화기, 밥이 보약이다. 이게 이제 핵심인 걸 아시고 잘 기능을 북돋아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전문가에게 치료를 받아야 된다. 네. 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평소에 소화기관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네. 어떤 생활 습관을 유지하면 좋을지 여러 가지 꿀팁들이 좀 있을 것 같거든요. 강하진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제가 아까 처음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적당량의 음식을 천천히 섭취하고 그리고 새끼 식사를 규칙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소화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음식들은 피해 주시는 게 좋은데요. 보통 대표적으로는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나 아니면 탄산이 들어간 음료,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등입니다. 이런 음식들을 최대한 피해 주시면서 건강한 식사를 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역시 자극적인 음식들은 좀 피하는 게 맞아요. 상식적인 문제기도 한데 역시 중요한 내용이었네요. 네, 여러분들께서는 한방이답이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바로 이어서 준비된 증상 사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42세 여성분의 사례고요. 어느 날부터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머리를 특정 위치로 움직이면 빙빙 도는 어지럼증이 생기셨다라고 하십니다. 자, 병원에서 이석증 진단을 받아 약을 먹었지만 나아지지 않아서 약을 중단했고요. 책상에 앉아 업무를 보다가도 심한 날은 몇 초간 참을 수 없는 어지럼증이 나타난다. 자, 어지럼증이 무서워 누워있거나 움직임을 최소화하며 생활 중이다라고 하시는데요.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석증을 앓고 있는 40대 여성의 사연인데요. 네. 사실 주변에서 이석증 앓고 있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맞아요. 이렇게 평소에 그 생활에서도 많이 무서워하시더라고요. 네. 네, 이 증상을 많이 무서워하시는데 네. 자, 이 이석증이라는 게 도대체 어떤 병인지부터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강하진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이석증은 귀 중에서도 가장 안쪽인 내이의 방골이관 중 후방골관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방골이관에 퇴행성의 조직 파편인 이석이 떠다니게 되면서 심하게 현기증을 유발하게 되는 질환입니다. 가장 특징적으로는 앞에서도 이야기가 나왔는데 머리의 위치를 바꿀 때 안진과 심한 현기증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임상에서 가장 흔하게 만나볼 수 있는 어지럼증 원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지럼증이 오래 지속되지 않고 그런데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라 여러 번 반복이 된다면 이석증을 한번 의심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석증 하면 가장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 바로 어지럼증인데 네. 이 어지럼증은 다른 질병을 통해서도 뭐 나타나는 증상이잖아요. 그렇죠. 이 이석증만의 어지럼증 어떤 특징이 있는지 김남식 원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네, 가장 큰 특징은 바로 이제 회전성 어지러움증입니다. 그러니까 어지러움이 막 떠다니는 것이 이렇게 어지러울 수도 있고 네. 뱅글뱅글 돌 수도 있거든요. 이제 주로 귀에서 오는 뭐 100% 그런 건 아니지만 귀에서 오는 그 이석증에 의한 어지럼증의 특징은 이제 회전한다는 것이 이제 첫 번째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아까 환자분도 이제 그러한 증상들을 호소하셨는데 지속 시간이 좀 짧습니다. 그러니까 하루 종일 어지러운 게 아니고 머리를 움직이거나 이럴 때는 잠깐 동안 한 수초에서 수분 동안 엄청나게 어지럽다가 가만히 있을 때는 또 경감된다는 특징이 있거든요. 네. 또한 지금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의 움직임에 따라서 그러니까 체위가 변함에 따라서 어지럼증이 가중된다는 그런 특징도 있습니다. 예. 어지럼증이 생길 때는 이제 본인은 느끼지 못하시는데 남들이 보면 눈이 이렇게 예전에 이제 이경규 씨가 이렇게 하는 것처럼 네네. 그걸 이제 안진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네. 눈이 떨리는 것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한 어지럼증과 같이 미식거리거나 구역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아니면 식은땀이 쭉쭉 흘리는 이런 자율신경계통의 증상이 동반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이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고 이제 다른 질환에서도 어지럼증이 유발될 수 있는데 네. 균형을 잘 못 잡는 경우에 어지럼증은 이제 뇌에서 유발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네. 특히나 이제 소뇌라고 하는 데에서 이제 그 균형을 잡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질환이 또 그 어지럼증을 유발할 수도 있고요. 갑자기 아찔하면서 넘어질 것 같은 그런 이제 어지럼증을 느끼기도 하시는데요. 그런 건 이제 빈혈과 같이 심박출량이 떨어졌을 때 심장 질환에서 또 생길 수 있는 어지럼증이고요. 아까 처음에 서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약간 내가 뭐 떠다니는 것 같고 여기가 현실적인 세계가 아닌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 어지럼증이 있거든요. 네. 그런 건 이제 불안장애나 공황장애 같은 시민성 어지럼증, 그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어지럼증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어지럼증의 특징뿐만이 아니라 이 상황에 따라서 또 질환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다른 여러 가지 질환들이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사례자분 증상에 해당되는 이 이석증은 어떻게 진단받을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서재화 원장님께서 알려주실까요? 이석증은 그 이석이라고 하는 칼슘 조각이 원래 전정기관에 있어야 되는데 세방고리관이라서 세 개의 방고리관으로 튀어나온 거거든요. 네. 근데 이 세 개의 방고리관 중에서 수평방고리관, 전방고리관, 후방고리관 이 세 개 어느 위치에 있는지에 따라 검사법이 나뉘어집니다. 예.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롤 테스트라는 검사법이 있어요. 이제 제가 사실은 작년 연말에 이석증을 심하게 앓은 적이 있습니다. 네. 환자분한테 진료실에서 듣던 그 증상이 네. 아침에 눈을 떴는데 정말 천장이 빙빙빙빙 돌면서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고 이석증. 이게 제가 겪을 줄 몰랐거든요. 네. 과로가 너무 심해서 있었나 봐요. 네. 그래서 제가 그때 당시에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를 했던 이제 사진들이 있는데요. 우선 롤 테스트는 이제 저기 보면은 안진 검사기라 해서 눈 떨림을 살필 수 있는 그 안경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안경을 쓰고 누워서 테스트를 하는데 네. 먼저 이제 베개를 높이 세운 베개에다가 수평으로 그대로 환자를 눕히고 이 상태에서 45도 각도로 고개를 돌려봅니다. 그러면 이 뒤에 그 컴퓨터 모니터에 나오는데 안진, 눈 떨림이 모니터에서 크게 관찰이 되거든요. 이렇게 시행하고 다시 정중앙 천장을 1분 정도 봐서 안정을 시킨 다음에 오른쪽 45도 각도로 고개를 돌려봅니다. 이랬을 때 좌측으로 돌렸을 때 안진이 좌측 방향으로 가면 좌측 수평 방고리관에 이석이 있다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럴 때는 바베큐 매뉴버라 그래서 바베큐를 굽듯이 몸을 90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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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도 해서 몸을 돌리는 이석 치환수를 하게 됩니다. 예. 그다음에 두 번째는 딕소파이크 테스트라 그래가지고요. 네. 앞에 있는 방고리관이나 뒤에 있는 방고리관에 이석이 있나 이제 살펴보는 검사인데 이럴 때는 고개를 먼저 이렇게 돌린 상태에서 뒤로 눕혀요. 그래서 베개 침대 끝에 고개가 뒤로 꺾이게 봐서 그때 안진을 살피는데 후 방고리관에 이석이 있는 경우는 그 안진의 떨림이 뱅글뱅글 시계 방향이나 반시계 방향 회전으로 돕니다. 근데 전방고리관에 이석이 있을 경우에는 안진이 아래 방향으로 떨어지는 쪽으로 떨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애플레이 매뉴버라는 이제 교정실을 하게 되는데 네. 뒤에 우리 원장님께서 애플레이 매뉴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주실 거예요. 네. 그래서 돌이 너무 또 제자리에 자리 잡지 않을 때는 집에서 자가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런 것들 이제 차근차근 또 앞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고생 많으셨네요. 맞아요. 설명을 네. 들어보니까 검사 방법도 굉장히 어지럽지
죽지 않을까 어지러워요. 네, 이런 걱정이 좀 드는데 네. 자, 그렇다면 이 이석증을 어떻게 치료하는지 강하진 원장님이 알려주시죠. 네, 방골이관 내부에서 결석이 이동하기 때문에 심한 어지러움이 발생한다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이 방골이관에 있는 결석을 다시 전정기관으로 유도를 해야 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애플라이 수기법입니다. 우선 앉은 자세에서 환측으로, 그러니까 지금 좌측에 이석이 있다면 좌측으로 45도 정도 앉아서 고개를 회전을 시키고요. 그 다음에 환자를 재빨리 눕히고 그리고 머리를 검사대 끝에서 20초에서 30초 정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나서 머리를 반대쪽으로 90도 회전시키고요. 또 20초 정도 유지를 한 후에 머리와 몸을 다시 회전시켜서 이제 옆으로 누운 자세를 만들게 되는 거예요. 네. 옆으로 누운 자세를 만들고 코를 수평면에서 45도 정도 둔 뒤에 20초에서 또 30초 정도 냅두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환자를 일으켜서 앉게 됩니다. 이 과정을 한번 하는 것이 애플라이 수기법인데요. 네. 되게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정확하게 이제 후 방골이관에 있는지 아니면 뭐 전 방골이관에 있는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나서 이 수기법을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전문가와의 상담 및 진단을 통해서 시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네, 그냥 뭐 볼 때는 고개만 돌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맞아요. 전문가의 수기를 통해서 치료가 가능하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어요. 네, 이걸 만약에 미숙한 사람이 이렇게 해주다 보면 임의로, 오히려 네. 훨씬 더 어지러워하지 않을까 맞아요. 네, 네.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네. 자, 그렇다면 한의학적으로는 어떻게 치료하는지 김남식 원장님이 이어서 설명해 주시죠. 네, 한의학적 치료 방법은 이제 한약과 침이 가장 기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한약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오랫동안 유지되는 분한테 이제 쓰겠죠. 그래서 아까 서 원장님도 많이 과로하셨을 때 증상이 발생했다고 하셨는데 과로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이러한 이석증 증상들도 더 심해지고 재발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증상에 더욱더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한약 치료를 하면은 어지럼증을 개선시켜 준다는 뭐 연구들이 굉장히 많기는 한데요. 특징적인 것을 보면은 일단은 이제 육체적인 것, 본인이 느끼는 어지럼증의 척도도 개선을 시키고 네. 기능적인 것, 그러니까 어지러워서 내가 뭘 기능이 떨어져서 뭘 줍지를 못한다든지 똑바로 걷지를 못한다든지 이러한 기능적인 측면도 개선을 시키고 또 한 가지는 자꾸 어지러우면 상당히 본인이 좀 우울해지고 감정적인 면이 좀 악화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이러한 심리적인 측면도 개선시켜 준다는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렇군요. 다방면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제 한약 치료의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침 치료가 있죠. 침 치료는 이제 즉각적인 이제 어지럼증에 더욱더 많이 활용을 할 수가 있는데 뭐 머리라든지 뭐 우리 귀의 문제라서 귀에다 침을 놓기도 하고 손발에다 놓기도 하는데요. 즉각적인 어지러움증뿐만이 아니고 만성적인 어지러움증과 같은 경우에서도 침 치료가 효과가 있다. 이러한 연구들도 있습니다. 네. 때문에 아까 앞서 원장님들이 설명해 주신 이제 교정술들은 이제 당연히 이석증이 그러니까 극심하게 재발했을 때 교정을 해야겠지만 평상시에는 이제 남아있는 어지럼증 같은 경우는 이제 한방적인 이러한 치료법들로 치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한의학과 침 치료가 네. 이제 기본이 된다. 네. 네. 뭐 다양한 방면으로 이제 기능을 회복시켜 주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이 밖에도 또 다른 한방 치료법의 도움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하거든요. 서 원장님, 어떤 치료 방법으로 좀 개선시킬 수 있을까요? 경추 추나 치료가 네. 이 이석증 어지러움을 앓고 있는 분들의 뇌 혈류를 활성화시킬 수 있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추나요법이요? 네, 추나요법을 많이 하는데요. 이석증 환자분들은 가급적 머리 흔들리는 걸 너무 괴로워하세요. 그래서 네. 세수하거나 머리 감는 동작이 굉장히 힘들어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흉쇄 유돌근이나 경추부를 보면 굉장히 경직된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석증 때문에 경직도 됐는데 이석증이 와서 또 경직이 돼서 악순환이 반복이 됩니다. 예. 특히 경추 1번, 2번 상부 경추 관절은 뇌와 척수의 안정화를 돌봐주는 주춧돌과 같은 관절이거든요. 예. 근데 이 주춧돌이 흔들리면 두통이나 어지럼증이 또다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뇌 허혈성 어지럼증을 좀 개선시키기 위해서 추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보면은 경추 1번, 2번 사이에 추골 기저 동맥 혈관이 지나가고 있거든요. 이거에 대한 논문이 있습니다. 대상자는 어지럼증이나 두통이나 교통사고 후유증, 경추 추간판 탈축증을 상병명으로 인한
그 환자를 대상으로 경추 추나요법을 시행해봤습니다. 이때 TCD 검사라 그래서 이렇게 초음파로 이 추골동맥 주변의 혈류가 잘 흐르는지 볼 수 있는 검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추나를 시행하고 그 혈류 속도를 측정해 보니까 굉장히 유의성 있게 혈류 속도가 두경부로 잘 올라가고 있다는 게 관찰이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정상 혈류 속도를 있는 사람이 추나를 시행했을 때보다 혈류 속도가 떨어진 환자군의 추나를 시행했을 때 혈류 속도 개선이 굉장히 크게 증폭되었다는 연구 논문 결과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석증 환자분들은 경추 추나를 병행해서 치료하시면 좀 더 회복 속도가 빠르실 겁니다. 네. 아, 역시 막혀 있는 것을 뚫어주는 것은 어느 질병에나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뭐 이석증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치료 방법을 들어봤고요. 특히나 사례자분께서 일상생활에 좀 지장이 온다, 불편하다, 무섭다라고 해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석증을 더 악화시키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생활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점검을 해봐야겠죠. 자, 김남식 원장님, 어떤 생활 수칙을 지키면 좋을까요? 일단 자극을 최대한 줄여야 됩니다. 자극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환자분께서도 뭐 움직일 때 천천히 움직인다고 하셨는데 천천히 움직이는 것, 특히나 머리의 움직임을 천천히 가져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석증이 재발하는 경우는 이제 특히나 아침에 자고 일어났을 때 머리를 확 움직일 때 증상이 더 재발하고 빙글빙글 도는 것이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체위를 바꿀 때 뭐 앉아서 일어나거나 누웠다가 일어날 때 천천히 움직여주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같은 맥락이긴 한데 격렬한 운동이나 아니면 외상을 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 충격이 주어지게 되면 이석이 또 다른 부위에 들러붙어서 어지럼증을 유발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분들에 비해서는 격렬한 운동을 좀 제한시켜야 된다는 점도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이제 물을 자주 마셔야 돼요. 물을. 물이요? 그래서 이석이 흐르고 있는 그 주변에도 림프액이 흐르고 있고 그리고 혈류의 그 증가가 있어야지 이석증이 더 그러니까 석회화 되는 것을 막을 수가 있거든요. 혈류를 잘 풍부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수분 보충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러한 측면에서 또 이제 카페인이나 그 담배, 그리고 술 같은 측면은 그 신경을 자극하고 그리고 혈류를 감소시킨다는 측면에서 그 반대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커피나 녹차 같이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료는 좀 삼가주시고 또 술, 담배를 좀 제한을 해주셔야겠습니다. 그렇군요. 원장님 추가적으로 그 운동 중에서 수영처럼 이제 귀에 물이 들어가거나 이런 운동들도 혹시 이석증의 뭐 어떤 원인이 될 수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이석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특히나 그 고막에 구멍이 천공이 생긴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뇌 쪽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어지럼증을 더 유발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중이염이 너무 자주 발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제 물 안에 들어갈 때 꼭 귀마개를 착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수영 자체가 물이 들어가는 게 이석증이랑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건 아니지만 고막에 천공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증상들을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제 수영이나 이런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내가 혹시 귀에 이상이 있다면 귀마개를 꼭 먼저 조심해야 될 것 착용을 같아요. 하고 운동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이제 원장님들 중에 한 분이 조금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이석증을 직접 경험을 해봤다. 맞아요. 원장님 직접 겪어보시니까 어떻던가요? 저 지금 이 방송하는 중에도 지금 어지러우려고 하고 있어요. 아, 너무 그 그때 정도예요? 기억이 생생해서. 그래서 이석증을 한번 앓으신 분들은 예기 불안처럼 그러니까 이러면 좀 올 것 같아 이런 느낌이 다들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소화가 안 되고 미식거린다거나 좀 핑 도는 느낌이 있을 때는 정말 일찍 주무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하신 거 커피나 술은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과로가 이석증 그리고 이석증 오시는 분들은 재발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요? 항상 체력을 올릴 수 있는 뭐 체력하면 운동을 많이 하시는데 운동보다는 휴식과 영양가 있는 음식 섭취가 제일 중요합니다. 보양이네요, 보양. 그리고 아까도 제가 이제 추나 얘기하면서 여기 기저동맥, 혈관, 경추 올라가는 얘기를 했는데 이 옆에 보이는 흉쇄 유돌근이 긴장되지 않게 항상 이 부위를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생활 속에서 조금 과로, 피로 회복을 좀 잘 관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원장님도 방금 말씀해주신 그런 뭐 흉쇄 유돌근 마사지라든지 이런 뭐 어떤 생활 습관 같은 게 좀 있었나요? 저도 늘 하고 있는데요. 여기 이렇게 고개 돌리면 튀어나오는 부위가 있어요. 이걸 엄지, 검지 손가락으로 조물조물조물 해주신다거나 여기 쇄골 밑에 흉쇄유돌근이 만나는 부위가 있어요. 주먹으로 이 쇄골 밑을 이렇게 마사지를 하셔서 근데 이 부분은 이석증 환자뿐만 아니라 목이 항상 긴장되고 두통이 있는 분들한테도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태양열 지압하시는 것도 좋겠네요. 생각해보니까. 그래서
네. 오늘 방송 너무 힘들어요, 지금. 다시 그때 진짜 기억이 다시. 네. 정말 빙빙 도는 그 아침에 눈 떴을 그 아찔함이 아직도 생생하거든요. 네. 간접적으로나마 좀 경험을 그러니까요. 해본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이게 치료를 해주는 한의사마저도 이걸 경험해보고 나니까 맞아요. 이렇게 무서운 질병이다. 맞아요. 평소에 예방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증상 사례 이야기 자세하게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의 건강 꿀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떤 알짜 정보가 담겨 있을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십니까. 한방이 답이다 한의사 김남식입니다. 오늘은 디스크와 협착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는데요. 여러분들 디스크와 협착증은 굉장히 흔한 척추의 질환이지만 디스크, 협착증 각각 어떠한 걸 정확하게 지칭하는지 좀 혼동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서는 디스크 질환은 무엇이고 협착증이라고 하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한번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디스크란 무엇이고 협착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드리고자 합니다.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척추와 척추 사이에 있는 추간판을 의미를 하는데요. 추간판, 그러니까 척추 사이에 있는 판때기라는 그런 뜻이죠. 그래서 안쪽에는 수액이라는 물질이 있고 바깥쪽에는 섬유륜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타이어 같은 물질이 이렇게 둘러싸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은 계속 서서 생활을 하잖아요. 허리를 많이 쓰게 되면 그 타이어 같은 물질이 점점 퇴화되고 약화되면서 그 안쪽에 있는 수액이라는 물질이 바깥으로 빠져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추간판 탈출이라고 부르고 추간판 탈출증에 의해서 신경을 압박하면 그냥 흔히들 이제 디스크 질환이지만 디스크라고 표현을 하게 됩니다.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과 개념이 조금은 다른데요. 이제 협착증이라는 것은 이제 어디든지 간에 좁아져 있다라는 뜻을 의미를 하는데 척추와 척추 사이가 좁아져 있는 것도 척추간 협착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추간공이라고 해서 신경이 나오는 구멍이 협착이 돼도 좁아져도 그것도 추간공 협착이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부르는 협착증이라고 하는 것은요. 척추관 협착을 의미를 하는데요. 척추관이라고 하는 것은 뇌에서부터 꼬리뼈까지 신경이 쭉 흐르고 있는 관을 의미를 하는데 그게 척추의 안쪽에 있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면 왼쪽에 있는 그냥 디스크 환자 같은 경우는 앞쪽에서 디스크가 탈출해서 신경을 그 하얀 쪽의 신경을 압박하고 있고 협착증 같은 경우는 뭐냐면 하얀 부분이 굉장히 세모 모양으로 좁아져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텐데요. 앞쪽에 있는 디스크가 튀어나오고 뒤쪽에서는 뼈에 연하고 있는 그 인대가 있습니다. 황색 인대라고 하는데 사방에서 그 추간공, 그러니까 그 척추관을 흐르고 있는 양쪽의 신경을 사방에서 목죄듯이 압박하는 그 질환을 협착증이라고 부르고 엄밀히 말을 하자면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불러야 하는 질환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질환들이 생기면 마치 신경이 압박되니까 신경에 손상이 생기고 또한 그것에 의해서 어떤 이제 마비 같은 것이 발생할까 봐 걱정들을 많이 하시고요. 또한 병원에 가면 여러 가지 시술이나 수술을 이제 권유받는 경우들이 많으신데요.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이제 시술이나 수술의 도움을 받아야지 됩니다. 시술 같은 경우는 그 신경성형술과 같이 안쪽에서, 그러니까 꼬리뼈 쪽으로 접근을 하거나 허리 양쪽에서 접근을 해가지고 안쪽에 이제 그 공간을 좀 넓혀주고 그리고 안에다가 그 약을 뿌려주고 나오는 시술을 주로 하게 되는데요. 약을 뿌려주고 나오는 그 액이 바로 스테로이드입니다. 고농도의 스테로이드를 뿌리게 되면 신경이 염증이 가라앉기 때문에 일단 일시적으로는 통증이 감쇄되는 그런 이제 증상의 호전을 경험하실 수가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고농도의 스테로이드는 추간판이라든지 아니면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을 더 무르게 만들기 때문에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질환을 더욱더 가속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간 수치나 신장 수치 아니면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당뇨 수치가 급격하게 확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신에 미치는 악영향도 좀 고려해서 시행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한 이제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나 협착증이 있는 경우에는 사방에서 신경을 압박하고 있기 때문에 뒤쪽에 있는 뼈를 이렇게 후궁을 절제하는 수술을 시행을 하게 되는데 후궁을 절제해 놓고 그 척추의 안정성을 보강을 하기 위해서 나사로 이렇게 고정을 해 놓습니다. 지금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제 그러니까 후궁 절제술을 수술하시면 엑스레이를 찍어보면 이렇게 나사가 안에 박혀 있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저 관절도 사실은 움직여야 되는 관절이지만 수술을 하게 되면 저 관절은 이제 평생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움직일 수가 없으면 이렇게 손가락을 묶어놨다고 생각하시면 이 손가락이 딱딱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연부 조직이 딱딱해지기 때문에 생기는 1차적인 통증이 또 유발이 되게 되고요. 저 관절에서 해야 되는 일을 위아래 관절에서 다 나누어서 더 많은 일을 해야 됩니다. 때문에 위아래 관절이 더 망가져가지고 협착증이 또 생겨서 그 위에 또 수술하시고 또 위에 또 망가져서 또 수술하시고 이렇게 연속적으로 수술하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수술이나 시술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이 이러한 부작용들도 유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술의 적응증을 명확히 아시고 보존적인 치료를 먼저 시행해 본 다음에 효과가 없으면 그 이후에 고려를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의 적응증이라고 하는 건 사실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신경에 마비가 생겨가지고 갑자기 근육에 살이 쭉쭉 빠지는 거예요. 한쪽 팔만 갑자기 한쪽 다리만 살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감각이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이러한 신경학적인 결손이 생긴다든지 아니면 대소변의 관리를 못하는 겁니다. 갑자기 대변이나 소변이 마음대로 나오는 이 대소변 장애가 생긴다든지 아니면 한방 치료와 같은 치료를 8주 이상을 시행을 했는데도 내가 일상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아프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던 시술을 먼저 고려하고 그래도 호전이 없으면 지금 이 사진에서 보시는 것과 같은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디스크나 협착증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10명 중에 9명, 90%는 수술이 필요 없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이제 한방 치료가 주요할 수가 있겠는데요. 한의원에 내원을 하시게 되면 일반적인 침 치료를 시행합니다. 침 치료는 이제 진통 효과,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효과 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하고 또한 이제 그 디스크나 협착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아픈 건 사실 신경에 염증이 있어서 아픈 거거든요. 염증 반응을 조절해주기 위해서 약침이나 봉침 같은 그런 봉약침을 사용을 합니다. 또한 추나 치료가 굉장히 효과가 좋은데요. 이제 지금 보험에 적용이 된 추나 치료를 이용을 하시면 아까 유착이나 이러니까 신경이 어디 붙어 있거나 아니면 조여 있거나 눌려 있다고 했잖아요. 공간을 확보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때문에 추나 치료를 동시에 사용을 하고요. 또 몸의 컨디션이 좋아지면 그런 염증 반응들이 빨리 좋아질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한약 치료를 써가지고 그리고 한약에다가 척추에 좋은 그 염증만을 줄여주는 약재를 섞어서 한약을 쓰게 되면 치료 효과를 더욱더 배가시킬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한방 치료를 이용해서 여러분들 디스크나 협착증을 치료를 할 수가 있고요. 특효가 되는 그 침치료 방법을 한 가지 소개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도침 치료라고 하는 것인데요. 특히나 협착증 같은 경우는 협착이라는 단어가 바로 어디가 들러붙었다는 뜻이거든요. 구멍이 좁아지거나 사이의 간격이 좁아진 것을 의미를 합니다. 좁아지게 되면 그 주변에 유착이 발생을 하는데요. 유착이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조직들이 딱딱해지거나 아니면 끈적해지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 부분들을 바로 들어가서 박리시켜 줄 수 있는 침이 바로 도침인데요. 일반적인 침은 끝이 얇지만 굉장히 뭉툭합니다. 신경이나 이런 손상을 주지 않기 위해서 뭉툭하게 만들어서 시술을 하지만 도침은 일부러 끝을 날카롭게 만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좁아져 있거나 신경이 어디 닿아 있는 부분을 박리시킬 때, 효과적으로 박리시킬 때 쓰는 방법이 바로 도침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연구를 해보니까 429명 환자를 대상으로 도침 치료를 해보니까요. 우리 일반적인 그 디스크나 협착증에 활용하는 감압술이나 아니면 뭐 견인술 아니면 추체에 들어가는 열로 응고시키는 방법들에 비해서 훨씬 더 우월한 효과를 가진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스크나 협착증이 과연 어떤 질환인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고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셔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았는데요. 디스크나 협착증이 발생하면 이제 구조적인 이상이 있다 보니까 어떤 신경적인 마비 등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10명 중에 9명, 90%는 수술이 필요 없고 일상생활에 통증이 없이 잘 지내실 수 있는 그러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런 진단을 받으셨다고 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의원이나 근처에 있는 의원을 방문하셔서 효과적으로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방이 답이다의 김남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김남식 원장님께서 디스크 협착증에 대한 여러 가지 꿀팁을 알려주셨는데 네. 사실 그 허리 통증은 모든 현대인들이 한 번쯤은 경험해보는 그렇죠. 질환이잖아요. 네. 자, 이렇게 허리가 아픈 경우에는 수술을 먼저 고려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네. 이제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한방에서 먼저 보존적인 치료를 한번 받아보시고 네. 그 다음에 안 되면 수술을 고려해봐라. 이 부분을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특히나 뭐 허리 아프신 분들 가운데서도 이 허리 근력을 좀 강화해야겠다, 운동을 조금 더 집중해야겠다라고 실천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뭐 가벼운 운동은 좋지만 오히려 과하게 하면 허리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운동도 좀 조심히 하시면서 허리 건강 관리 잘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이게 네. 또 가을 되니까 또 많은 분들이 산행을 다니시는데 그렇죠. 이 올라갈 때는 좀 뭐 괜찮아도 내려올 때 특히 내려올 때. 주의하셔야 된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산행 다니시는 분들은 허리 건강 특별히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도 여러분들 건강을 지킬 다양한 건강 이야기 함께 나눠봤고요. 아쉽게도 저희가 준비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